당신의 새 신장입니다. 기증자는 박은희 씨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폐지를 줍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몇 달 전 심장마비로 쓰러진 저를 살려준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번이나 제 생명을 구한 겁니다. 제가 그녀를 인간 이하로 대했는데도 말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강태식입니다. 올해 58이고 건설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아니, 이었습니다라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의 저는 예전에 그 강태식이 아니니까요. 제가 태어난 건 1967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죠.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셨습니다. 6남매 중 셋째였던 저는 배고픔이 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1970년대 서울 변두리 판잣집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절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당연했죠. 학교 가기 전에 신문 배달을 했고 방과 후엔 연탄 배달을 도왔습니다. 중학교만 겨우 마쳤습니다. 고등학교는 엄두도 못 냈죠. 16세 건설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절대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돈을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25세 작은 철거용역 회사를 차렸습니다. 빌린 돈으로 시작했죠. 처음엔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 현장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렸습니다. 때로는 술자리에서 비위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집어치웠습니다. 돈이 자존심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었죠.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운만은 아니었습니다. 뇌물도 좀 썼고 경쟁자를 밟고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30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판잣집에서 아파트로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예쁜 아내를 얻었죠.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철거용역에서 건설업으로 확장했습니다. 빌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40에는 강남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골프를 배웠습니다. 부자들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예전에 가난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흙 묻은 손, 남루한 옷차림, 땀 냄새, 그런 것들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노력하면 되는데 왜 노력하지 않는지. 저도 가난했지만 이만큼 올라왔는데 저들은 왜 못하는지. 게으르니까 가난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정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멸했습니다. 50이 넘어서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이사했습니다. 마당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죠. 차는 2대가 되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었고 비싼 시계를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 우리끼리만 어울렸습니다. 같은 레벨의 사람들끼리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다니는 할머니였습니다. 남루한 옷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런 게 이 동네를 돌아다니니 꼴 보기 싫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래요. 애들도 무서워해요. 내가 한번
조치를 취해야겠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는 월세방 재계약을 막으라고요. 하지만 집주인이 워낙 고집이 센 사람이라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리어카에 박스를 가득 싣고 가고 있었죠. 거기 좀 비켜. 제 차가 지나가야 하는데 리어카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죄송합니다. 그녀가 황급히 리어카를 옆으로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 하더군요. 빨리 좀 해요! 짜증을 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차를 빼내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다음부턴 이 시간에 여기 있지 마세요. 출근하는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그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말 집 앞에서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 앞 쓰레기를 확인하고 있었죠. 야, 거기서 뭐해? 소리쳤습니다. 폐지를 가져가려고요. 우리 집 쓰레기 누가 가져가래? 그냥 놔두고 가요. 죄송합니다. 그녀가 손에 들었던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버리는 거잖아요. 저 여자가 우리 집 앞에서 그러는 게 싫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집에 폐지 주문 사람이 온다고. 체면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녀는 계속 그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는 그녀를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자식들은 뭐 하는지,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어느 날 동네 부인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녀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할머니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간호사였대요. 간호사, 그게 무슨... 의료사고로 병원에서 잘렸대요. 전 재산 날리고 가족한테도 버림받았다던데.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좀 궁금하긴 했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좀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면 당신이 도와줘. 난 모르겠어.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슬픔이었습니다. 체념 같은 것이었죠. 그 눈빛이 왜인지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 안에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건 금방 잊혀졌으니까요. 제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대기자가 많아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도 걸립니다. 5년. 그렇게 오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5년을 기다린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으면 가족은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조직이 안 맞았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쓰는 것, 순서를 앞당기는 것, 병원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뒷돈을 건넸습니다. 불법인 걸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투석을 받으면서도 일은 계속했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업가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점점 기운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건 뭐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리듬감 있게, 하나, 둘, 셋.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정신 드셨습니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기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살려줬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리를 뜨신 것 같더군요.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왔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쓰러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달려오는 모습. 하지만 화면 모서리라서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뒷모습 일부만 보였죠. 리어카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폐지 줍는 분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리어카? 순간 누군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 설마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없습니까? 각도가 안 좋아서요. 이게 최선입니다. 결국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은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찾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나타나지 않지? 살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잊혀졌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투석을 받고 일을 하고 이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 근처 골목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이 동네를 계속 어슬렁거리네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저를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눈빛, 분명 어디서 본 눈빛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신경 쓰이지? 저 여자를 분명 어디서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서인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왠지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이 동네 집값 떨어뜨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가더군요. 집에 들어가서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특히 눈빛이. 내가 왜 이러지?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일 뿐인데 애써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폐지를 가득 싣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계속 끌어야 했습니다. 빨리 좀 해요!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돌아보니 제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차를 타고 짜증을 내는 제 모습.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꿈속의 제가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금방 잊으려 했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 들렸습니다. 물건을 고르는데 저 앞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계란 한 판을 들고 가격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더군요. 너무 비싼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라면 한 봉지와 김치 하나만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지갑을 열었는데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고급 햄, 치즈, 와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하지만 말이 안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알겠습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그 꿈이 떠올랐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제 모습. 왜 자꾸 생각나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다녔습니다. 더 두꺼운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난무했습니다. 저도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투석을 더 자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빨리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쓴 돈이 얼마인데 아직도 안 됩니까? 병원 관계자에게 따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순서가 올 겁니다. 곧이 언젠데요? 짜증이 났습니다. 돈을 써도 이렇게 더디다니. 그날 저녁 아내와 식사를 하다 싸웠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음식이 짜다, 안 짜다로 시작된 말다툼이었죠.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당신이 뭘 알아? 저도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허무했습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건강만 있으면 생각했습니다. 건강만 회복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12월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그녀가 눈 속에서 리어카를 끌고 큰 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많은 눈이 그녀의 머리에, 어깨에 쌓였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일을 하네.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커튼을 쳤습니다. 볼 필요 없었습니다. 투석 받고 온 날이라 피곤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어제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증자가 나왔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조직 검사는 완벽하게 맞습니다. 환자분과 완벽한 매칭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오십시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겁니다. 급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됐어. 신장 나왔대. 정말요?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호등이 빨갛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증자는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수술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준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인가요? 건강한 장기죠? 검사 결과 매우 양호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 투석에서 해방되는 거야.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의료진들이 분주했습니다. 다른 수술실에서도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같은 기증자의 또 다른 장기들이겠죠.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살리는구나. 잠깐 생각했습니다. 기증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긴장 푸세요. 곧 시작합니다.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증자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술 됐나요? 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요. 이제 투석은 안 받아도 됩니다.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나요? 회복 상태를 보고 일주일 정도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참, 기증자 신원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누구십니까? 제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은희 씨입니다. 순간 뭔가 머릿속에서 스쳤습니다. 뭐라고요? 박은희 씨. 66세 여성분입니다. 박은희.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어디 사시던 분인가요? 이 동네 반지하에 사셨다고 합니다. 폐지를 주우시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 설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신문에 났던 얼굴. 젊었을 때의 그 얼굴과 지금의 늙은 얼굴이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거슬렸는지, 왜 그 눈빛이 익숙했는지 무의식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파멸시킨 그 사람이라는 걸. 어제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되셨습니다. 신분증에 장기 기증 서약이 되어 있어서 기증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어제 그 사이렌 소리, 그게 그녀였습니까? 혹시 사고가 어디서? 이 근처 큰 길 횡단보도에서요. 리어카를 끌고 가시다가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 길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더 뭐가 있습니까? 몇 달 전 환자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을 때 기억하시죠? 네, 그때 저희가 CCTV를 분석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하지만 얼굴은 안 나왔다고. 의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네, 얼굴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은희 씨 신원이 확인되면서 그분의 옷과 리어카 특징을 대조해봤습니다. 화면이 나왔습니다. 흐릿한 CCTV 영상. 이 옷 패턴 보이시죠? 그리고 리어카의 이 특징적인 부분.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박은희 씨가 평소 입으시던 옷과 사용하시던 리어카와 일치합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주신 분도 박은희 씨였습니다. 환자분은 박은희 씨에게 2번 생명을 받으신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마비 때, 두 번째는 지금. 2번 모두 박은희 씨가 환자분을 살리신 겁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박은희.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동네 꼴 망친다. 집값 떨어뜨린다. 다른 데 가서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그런데 그녀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분명 저를 알아봤을 겁니다.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살렸습니다. 왜? 그리고 죽어서까지 신장을 주었습니다. 우연이었겠죠. 조직이 맞아서 제게 온 것.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계속 그 말만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수술 직후라 감정이 불안정하실 수 있어요. 아니었습니다. 수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죄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박은희 씨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나갔다 왔습니다. 가족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무연고자로 처리될 예정이에요. 장례는 구청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대겠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쳐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부끄러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주고 경쟁자를 짓밟고 약자를 무시했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박은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도 멸시당하고도 여전히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의사가 또 왔습니다. 박은희 씨에 대해 조사를 좀 했습니다. 환자분이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말씀해 주세요. 30년 전 의료사고로 간호사직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당시 기록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처방 전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당직 의사의 필기체가 불명확했고 용량 기재에 오류 가능성이 보입니다. 박은희 씨는 처방대로 약을 투여한 것 같은데 그 처방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억울하게 당한 거군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면 정식 재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30년이 지나서 쉽지 않을 거예요.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살렸어요. 왜 저 같은 인간을 살린 겁니까?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호사였으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게 그분의 본질이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며칠 후 휠체어를 타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작은 빈소였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그녀는 젊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제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망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고통에 고통을 더했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엎드려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후에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퇴원 후 저는 그녀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작은 침대, 낡은 옷장, 전기포트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근속 표창장이었습니다. 30년. 손으로 액자를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평생을 바치셨군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모두 낡았습니다.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 환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동료들과 즐거워하는 모습, 한 장 한 장 보다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환자가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은희 선생님, 제 아버지를 그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마지막이 외로웠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편지도 있었습니다. 은희 선생님은 천사입니다. 제가 힘들 때 손을 잡아주시고 울 때 같이 울어주셨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가 수십 통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자랑이었을 겁니다. 편지들을 읽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제가 자책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은희 기념재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 특히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요. 좋은 취지입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출연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친절을 베푼다니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진심을 보이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겨울에 입을 따뜻한 옷이 필요하시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카가 낡으셨네요. 새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점심 거르지 마세요. 도시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태식 씨죠? 은희를 알았던? 네, 그렇습니다. 은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조용하고 불평 한마디 없었죠. 제가 그분께 잘못했습니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했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우리를 도우려 하잖아요. 은희도 기뻐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물상 할아버지도 찾아갔습니다. 박은희 씨를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분께 너무 못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깨달으면 변할 수 있다고요. 그랬군요. 당신이 증명하고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30년 전 의료사고를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고용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을 섭외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전부 재검토했습니다. 몇 개월의 조사 끝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직 의사가 처방을 잘못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처방대로 약을 투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공식 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박은희 전 간호사, 억울한 누명이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처방 오류는 의사의 실수, 헌신적 간호사, 명예회복, 기사가 났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돈만 줬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정리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모두 끊었습니다. 재단 일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나가 어려운 분들을 도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따뜻해 보여요. 나도 느껴. 뭔가 마음이 편해졌어. 잘 됐네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녀를 기리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그녀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녀가 돌봤던 환자들, 동료 간호사들, 동네 주민들, 제가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박은희 선생님은 평생 사람을 살렸습니다. 간호사로서 30년,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인간 이하로 대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2번이나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전 그분이 의료사고 누명을 쓰게 된 그 사건의 유족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제 삼촌이었습니다. 그 환자가 저는 당시 30이었고 삼촌을 매우 따랐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시자 저는 분노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박은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파멸시켰습니다. 당시 의사는 자신의 처방 오류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박은희 선생님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을 고소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분노에 찬 제 모습이.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저는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무책임한 간호사의 실수로 환자 사망이라고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기사를 크게 내게 했습니다.
당시 저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삼촌의 보험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저는 최대한 높은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고용했습니다. 선생님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복수였습니다. 삼촌을 잃은 분노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돈이었습니다. 배상금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배상금, 그분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 저에게 지급하신 그 돈으로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성공의 밑거름이 선생님의 파멸이었습니다. 말하면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실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상 앞에서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흘러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주쳤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모습으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분을 너무 많이 바꿔놨으니까요. 청중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거슬렸습니다.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알 것 같습니다. 무의식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파멸시킨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더 무시하고 더 멸시했던 겁니다. 그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서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왜 저 같은 인간을 살려주셨냐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용서하신 겁니다. 아니, 애초에 원망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저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선생님의 본질이었으니까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살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짓밟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울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은희 씨의 옛 동료 간호사입니다. 그러셨군요. 은희 씨가 그때 정말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그분도 가족을 잃어서 힘드셨을 거야. 이해해. 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하지만 당신이 변했잖아요. 은희 씨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신장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을 되살린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가가 리어카를 함께 밀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함께 걸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삶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작은 행복들에 대해서. 우리 손주가 다음 주에 온대요. 1년 만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으시겠네요.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작은 것에 행복해하는 할머니를 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고물상 앞에서 할머니와 헤어졌습니다. 할머니, 겨울에 춥지 않게 패딩 한 벌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그럼.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30년 전에 한 일을 말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삼촌의 죽음, 박은희 선생님을 고소한 것, 언론 플레이, 배상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안해. 숨기고 살았어.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용서해 줄 수 있어? 당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박은혜 선생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듯이 당신도 과거의 자신을 용서해야 해요. 아내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들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은희 선생님의 딸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박은희의 딸 박지수입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사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도 울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어머니께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요? 알아요. 뒤늦게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유품을 전했습니다.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표창장. 어머니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셨을 겁니다. 저는 최악의 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돌아오셨잖아요. 저처럼요. 그날 이후 박지수 씨도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3년째 되는 해, 박은희 선생님을 기리는 간호사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헌신적으로 일하는 간호사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제가 상을 전달했습니다. 박은희 선생님은 평생 헌신하셨습니다. 이 상을 받으시는 분도 그런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가 말했습니다. 박은희 선생님은 제 롤모델이었습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어느 가을날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성공이 뭔지, 부가 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였습니다.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 용서, 희생. 그게 진짜 부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2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은 심장을, 한 번은 영혼을.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젊은 사람이 노인의 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8입니다. 건강합니다. 선생님이 주신 신장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을 돕고 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하고 냉혹했던 강태식은 없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봅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박은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시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가난하다고, 늙었다고, 볼품없다고 무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한때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박은희 선생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니, 애초에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너그러움이 저를 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의 마지막 선물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장기기증에 이미 서약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은희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꾸셨듯이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20년 전 박은희 선생님의 각막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각막 이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눈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는데 선생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개인전에 갔습니다.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화가가 말했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은희 선생님은 죽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도 왔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신장을 받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강태식 씨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여러 사람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박은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공원에 갑니다. 선생님의 동상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세 분을 도왔습니다. 선생님이라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바람이 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게 제가 남은 인생 동안 할 일입니다. 박은희 선생님의 이름으로.